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군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도 해결 못하던 전쟁을 대한민국이 끝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본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당시 UN 평화유지군 소속 관측단으로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파견된 프랑스 장교였습니다. 제 이름은 장 피에르 듀발입니다. 저는 그날의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국경지대의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일대에서는 양국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포성이 그치지 않았고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태국은 자국 영토라 주장했고 캄보디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자국 땅에 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쟁은 점점 격화됐습니다. 양국은 중화기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전면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세안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양국 모두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개입을 꺼렸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양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에게 특사를 파견했고 동시에 국방부는 극비리에 특수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움직임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이 분쟁을 해결한단 말인가? 서방 언론들은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F-15K 편대가 싱가포르 창이 공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합훈련 참가였지만 실제로는 작전을 위한 전진 배치였습니다. 동시에 해군의 잠수함 한 척이 태국만으로 은밀히 진입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원 50명이 민간 화물기를 타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은폐됐습니다. 저는 당시 국경지대의 관측소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군대는 서로를 향해 포를 겨누고 있었고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포착됐습니다. 속도와 고도로 봐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소속인지 즉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태국군도 캄보디아군도 자국 전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공군도 부인했습니다. 그 전투기들은 국경선 상공에서 정확히 중립을 지키며 비행했습니다. 양국 군대의 중화기 진지 상공을 정밀하게 선회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의 교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양국군 지휘부는 당황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UN 평화유지군 차원에서 투입된 전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양국 정상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귀국 상공을 비행 중입니다. 72시간 내에 휴전하지 않으면 양국의 모든 중화기 진지를 무력화시키겠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한국은 양국 모두를 상대로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주권국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하지만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의 국방부 청사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성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국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공격할 것인가? 일부는 한국의 위협을 허세로 치부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겠나?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부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행동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권한으로 주권국가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가? 하지만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국의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국경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모두가 생중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공격할 것인가? 가 전 세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F-15K는 500km 밖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정밀 유도폭탄은 오차 범위 1m 이내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서둘러 방공망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방공 시스템은 한국 공군의 스텔스 능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전자전 능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양국 군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과의 전면전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쉽게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나고 24시간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경지대 상공에 무인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양국의 모든 군사시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됐습니다. 한국군은 양국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국의 모든 중화기 진지 좌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 37문, 다연장 로켓 12대, 전차 68대, 모두 우리의 타격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심리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양국 군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타격 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화기 진지뿐입니다. 병사들의 생명은 보호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양국 병사들에게 항복하라는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관측소에서 양국 군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일부 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화기들이 엄폐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양국 모두 방어태세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의지가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양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2시간을 남겨두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태국 총리가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태국은 국제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시간 후 캄보디아 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사실상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국이 완전한 휴전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우리 전력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려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양국을 설득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이 회담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72시간 시한이 만료되기 6시간 전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방콕의 한 호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장관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휴전, 국경선 일대 비무장지대 설치,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존중. 양국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협정 체결 현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휴전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외교장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매듭을 한국이 풀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이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승리였습니다. 협정이 체결되자마자 한국 공군기들이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F-15K 편대가 국경 상공을 마지막으로 선회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비행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양국 병사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들을 굴복시킨 전력이었지만 동시에 무의미한 전쟁을 막아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것은 군사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펜타곤은 즉각 한국군의 작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정보 수집, 전력 배치, 심리전, 외교적 압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미군 합참의장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탁월한 작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에게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쥔 것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민해방군 공군은 한국 공군의 작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공군과의 직접 대결은 피해야 합니다.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을 무시해왔던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실전 경험과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전후 단 한 차례도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베트남, 중동, 아프리카에서 실전을 치러왔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독자적 군사작전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도쿄의 방위성은 한국군에 대한 평가를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도 주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국방장관의 답변은 솔직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이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군사강국입니다. 특히 공군력은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푸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8.15 귀환한 후 국방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제 보고서를 NATO 회원국들과 공유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군의 작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립군사연구소는 특별 세미나를 열어 한국군의 작전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쌓아온 군사기술과 실전 경험, 그리고 뛰어난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무의미한 전쟁을 막아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 주민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됐다면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자부심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자랑스러움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과도한 자화자찬을 자제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국제평화를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강력하지만 오만하지 않은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저는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특별사절단으로 한국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놀라운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장성들은 저희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강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한국군 작전 참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이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왔고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분쟁이 격화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개입 시나리오를 작성해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의 군사력, 지형, 기상, 정치 상황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참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배치한 전력은 F-15K, 6대, 무인정찰기 3대, 특수부대 50명, 잠수함 한 척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 적은 전력으로 양국을 굴복시켰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리전과 정보전을 병행했습니다. 양국에게 우리가 보유한 전력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이었습니다.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한국 공군 기지도 방문했습니다. 대구 기지에서 F-15K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30대 중반의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연간 200시간 이상 비행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 호주와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철저한 훈련이 그 완벽한 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도 견학했습니다. 경남의 한 공장에서 정밀 유도무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미국제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절반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기는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이집트 등 여러 나라가 한국제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작전 이후에는 문의가 더욱 폭증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교육 시스템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생도들의 훈련 강도에 놀랐습니다. 혹독한 체력 훈련과 함께 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이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생도들은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다양한 전투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관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래 전장을 대비한 교육을 합니다. 단순히 체력과 사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술적 사고, 기술 활용 능력, 국제적 감각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한국군의 정보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시스템이 도입돼 있었습니다. 한 정보장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성 영상, 신호 정보, 인간 정보를 통합 분석합니다. 그리고 AI가 패턴을 찾아내고 미래 상황을 예측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분쟁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장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훈련장에서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의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강하, 수중 침투, 시가전, 인질 구출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교관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세계 어디든 72시간 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무든 완수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작전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보고서는 프랑스 국방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군사강국입니다. 국방장관은 즉각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NATO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서방 세계가 인정하는 핵심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작전 성공 직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상세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작전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핵심 군사 기밀은 제외됐지만 작전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은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했고 합법적이었습니다.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인권을 존중했습니다. 백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각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이 백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은 이 백서를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21세기 분쟁 해결의 모델이라는 제목의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특별 연구팀을 구성해 한국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에서도 한국 사례가 필수 학습 내용이 됐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세계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저는 백서를 읽으며 한국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작전 전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양국의 군사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의 위치, 무기 종류, 병력 수, 심지어 지휘관들의 성향까지 분석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공위성과 무인기를 동원해 실시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동시에 현지의 정보 요원을 파견해 인간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통합 분석됐습니다. 한국은 또한 양국의 정치 상황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태국 정부 내부의 파벌 관계, 캄보디아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 양국 국민들의 여론 동향까지 파악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시점에 개입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너무 일찍 개입하면 양국이 반발할 것이고 너무 늦으면 유혈 사태가 확대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백서에는 한국 대통령의 결단 과정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5차례 열렸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일부는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분쟁에 끼어들어야 하는가? 자칫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결단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16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많은 나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성장했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도리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작전 계획은 국방부 작전본부에서 수립됐습니다. 최고의 전략가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대응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만약 태국이 먼저 공격하면, 만약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중재를 거부하면, 만약 중국이 개입하면, 모든 가능성이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해법이 준비됐습니다. 한국군은 또한 최악의 상황도 대비했습니다. 만약 양국이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면전을 벌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실제로 공격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목표물은 선정돼 있었고 공격 순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으로 양국의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시킬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화기 진지를 정밀 타격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휘 통제 시설을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30분 안에 이뤄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타격 목표는 군사시설로만 한정됐습니다. 병사들의 생명도 최대한 보호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정밀 유도무기는 병영이 아닌 무기고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무력만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국가의 태도였습니다. 작전 실행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F-15K 조종사들은 완벽한 비행을 했습니다. 국경선을 1m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양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위협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수백 시간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거쳤습니다. 실전에서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공군의 실력이었습니다.
무인 정찰기 운용도 탁월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는 24시간 국경지대를 감시했습니다. 고도 6,000m에서 비행하며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양국 군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각 작전본부로 전송됐습니다. 작전본부는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지휘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보 수집에서 분석, 결정,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특수부대의 활약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콕과 프놈펜에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은 현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양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군부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으로 위장해 완벽하게 활동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한국군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태국만의 잠복한 잠수함은 필요시 순항미사일로 타격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또한 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만약 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즉각 개입할 태세였습니다. 잠수함은 한 달간 태국만에 머물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존재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잠수함에 비견될 만했습니다. 작전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외교전도 펼쳤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브뤼셀을 방문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일부 우려를 표명한 나라들도 한국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이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해하지 말라. 결국 중국은 결의안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에 우호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승리도 거둔 것입니다. 한국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작전을 신중하게 보도했습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국제 여론을 의식해 절제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과장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언론 문화가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후 한국 정부는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양국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경 지역 개발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관광 산업 육성에도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에 나섰습니다. 한국 NGO들이 현지 주민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개입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책임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양국 국민의 80% 이상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 한국은 진정한 친구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군사적 성공과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 외교적 수완, 경제적 역량, 문화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종합적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이었습니다. 한국은 힘을 정의롭게 사용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했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필요할 때 강력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는 책임감 있는 나라였습니다. 양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방 분야는 물론 경제, 문화 협력까지 확대됐습니다. 태국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국경지대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양국 군대는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다시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벌어진 분쟁과 한국의 개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지 가이드들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과거 아세안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독자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행동한 것이 큰 영감을 줬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의 롤모델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작전이 최고의 광고가 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퉈 한국제 무기 도입을 타진했습니다. 필리핀은 FA-50 전투기 추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제 잠수함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장갑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마저도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주문 폭주로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주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특수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군 교관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제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동 국가들에게도 신뢰받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만 의존했던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원했습니다. 특히 평화유지 활동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벌이며 이미 좋은 평판을 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태국 캄보디아 작전까지 성공하자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을 이상적인 파트너로 여기게 됐습니다. 한국은 강력하지만 제국주의적 야욕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펜타곤은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했고 한미 연합작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서울을 방문해 한국 합참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여깁니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은 초조해졌습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해외에서 독자적 군사작전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해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군의 능력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성공이 일본의 재무장 논쟁을 자극한 것입니다. 중국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장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한국이 독자적 행동을 한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베이징의 전략가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는 협력하는 것이 대립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3개월 후 저는 다시 동남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자격으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찾았습니다.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 그곳은 아름다웠습니다. 사원에서 바라본 국경선은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포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사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원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캄보디아 농부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도 좋은 나라지요. 하지만 한국은 더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자가 군인이었습니다. 국경에서 싸우고 있었지요. 전쟁이 계속됐다면 손자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전쟁을 멈춰줬습니다. 손자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태국 쪽 국경 마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저에게 한국 국기가 그려진 벽화를 보여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벽화 아래에는 태국어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화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대사는 감동했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결코 침략이나 지배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10개 아세안 국가의 국방장관들이 모두 일어서서 한국 장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 후 만찬장에서 저는 베트남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군과 적으로 싸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평화를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한국군 장성이 태국 캄보디아 작전에 대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석은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성은 작전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유혈 사태 없이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한국군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발표 후 한국 장성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장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위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국민이 군 복무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장성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외교력도 키웠습니다. 경제력도 키웠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작전은 그 종합적 국력의 발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세미나 후 저는 싱가포르 국방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연구원들은 한국군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강점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첨단 무기는 사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국방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유럽의 시각에서 본 한국군의 위상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한국군 장교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한국군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지역 군대 정도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군은 유럽 주요국 군대와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던 한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첫째, 작전 수행 능력입니다. 태국-캄보디아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군대도 그보다 나은 작전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훈련도입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넷째, 실전 경험입니다. 한국군은 여러 지역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군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병력 규모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규모 병력 동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력과 전략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전에서는 병력 규모보다 질적 우수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질적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강의실에서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의 후 저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군사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은 장비도 변변치 않았고 훈련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군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전시관을 돌아보며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정신이었습니다. 기념관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만났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전 용사님, 존경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줄 몰랐소. 하지만 우리는 해냈소. 우리 젊은이들이 잘 해줬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발전상을 목격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세계적 대도시가 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첨단 기술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강한 나라의 국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도 강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였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똑똑하고 국제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더 강해지면 주변국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강한 힘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한국은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태국-캄보디아 작전이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역 안보의 중요한 축이 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평화 유지와 개발 협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능력은 많은 나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들이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었습니다. 강연 후 몇몇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학생은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요. 우리 해군은 어떤 해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근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계 어디든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작전 1주년을 맞아 방콕에서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최는 아세안 안보연구소였고 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후원했습니다.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장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군 장성, 학자,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 주도의 분쟁 해결 교훈과 전망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태국 외교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이 지역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결단과 행동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태국 정부와 국민은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캄보디아 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힘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두 정상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인 전직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고 가난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노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작전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여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는 한국의 중재 외교를 평가했습니다. 경제학자는 평화가 가져온 경제적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분쟁이 종결된 후 양국 간 교역이 30% 증가했고 관광 수입은 50% 늘어났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평화는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져온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군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강한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 군사교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외교관은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대화할 수 있고 미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위치가 큰 강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후 저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관광객이 훨씬 많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기념품 가게, 식당, 숙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저에게 한국 국기 배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많이 팔립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원 근처에는 작은 박물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평화기념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분쟁의 역사와 평화 회복 과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설명하는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모형, 한국 장성들의 사진, 작전 설명 패널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설명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전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박물관 방명록을 보니 한국 관광객들의 글이 많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군대 최고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관광객들의 글도 많았습니다. 프랑스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미국인은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입니다. 중국인도 썼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평화 1주년을 기념하는 마을 축제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과거의 적이 이제는 친구가 됐습니다. 축제 무대에서는 전통 춤과 노래가 공연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노래도 불렀습니다. K-팝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민요였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고유한 승리 한국은 어떻게 전쟁을 멈췄는가였습니다.
책에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배경부터 한국의 개입, 작전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도 다뤘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인터뷰했고 한국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정부도 협조해줬습니다. 심지어 미국 펜타곤의 분석 보고서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군사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번역 출간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서평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변신,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평화의 수호자 한국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돌며 강연과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런던의 한 서점에서 사인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영국 노신사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저는 1950년에 한국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다니요. 제가 피 흘린 보람이 있습니다. 노신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신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독일 군 장성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저는 책에서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위협 인식입니다. 한국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고 이것이 강력한 동기가 됐습니다. 둘째, 전 국민의 군 복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높은 수준의 예비 전력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과감한 국방비 투자입니다. 한국은 GDP의 2.5%를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넷째,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입만 하지 않고 직접 개발했습니다. 다섯째, 실전 경험 축적입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에서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첨단 기술 활용입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서의 장점을 군사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일곱째, 철저한 훈련입니다. 한국군의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돼 오늘의 한국군을 만들었습니다. 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교황청 외교관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평화적 개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힘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를 위한 힘의 사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힘입니다. 교황청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행동이 가톨릭의 정의 전쟁론에도 부합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유럽 순회를 마치고 저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특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동맹 사례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왔고 한국은 그 도움을 100배로 갚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서 있고 나아가 다른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는 한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비공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우리의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군은 한국과의 합동훈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미군이 이제는 한국군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도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모델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엔 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축사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국제사회의 모범입니다. 한국은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유엔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유엔 분담금도 증액됐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책임도 커진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국가대사가 발언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중동 국가대사도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동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로 완벽합니다. 남미 대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후 저는 한국 유엔 대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사님,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까? 대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합니다. 강대국처럼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약소국처럼 무력하지도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세계 평화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에 갚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작전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됐습니다. 한국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한국의 성취는 기적입니다.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고 전쟁의 폐허에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룬 한국인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독자들은 제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강인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힘과 마음을 겸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사랑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후 한 노신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전쟁을 겪었습니다. 굶주렸고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배웠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능력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작전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에 감사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열심히 사는 한국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은 분명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기록할 것입니다. 한국이여, 영원하라.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당신의 역할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겸손하지만 당당한 나라, 평화를 사랑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